수업을 다 했는데 목소리 녹음이 안 돼 있었어요. 정말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오늘 선생님이 이제 현대사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현대사라고 하면 보통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해방 전후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에게 1945년 8월은 너무나도 의미 있는 날이죠. 우리가 그렇게 손꼽았던 해방의 날이었는데, 독립운동사에서는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 우리의 어떤 영향력을 많이 펼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1945년 8월 해방 전에 봐봐, 대표적으로 독립을 준비했던 단체 3개는 꼭 기억해야 돼.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두 번째 예난의 조선 독립동맹, 그리고 세 번째 한반도에 있었던 조선 건국동맹. 자, 이 3개의 단체 중에 일본이 패망했을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단체는 한반도에 있었던 조선 건국동맹이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그렇게 비밀리에 조직을 만든다는 것도 어려웠겠지만, 일본의 패망 소식과 이 정보를 빠르게 알고 바로 건국준비위원회로 바꾸어서 좌우가 합작된 건국을 실제로 준비했던, 그 말 그대로 건국을 준비했던 위원회예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 얼마나 혼란스럽게 30몇 년 만에 식민지배가 끝나고 일본은 도망가고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치안에 대한 걱정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지방에 지부를 설치해서 치안을 유지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미군정이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1945년 8월, 그 뒤에 엄청난 혼란을 한반도에서는 맞이하게 됐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세계 국가의 외무장관이 모였습니다. 외무장관 회의. 이 중요한 결정은 뭐였냐면, 여기서는요, 앞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련, 미국, 영국이 모였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초유의 관심사였어요. 과연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부가 수립돼야 되는데 어떤 식의 정부가 수립될까, 또는 어떻게 이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정치를 펼칠 것인가 되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어떤 결정이 본격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 동아일보에서 먼저 미국은 즉각 독립을 준비했는데 소련이 신탁 통치를 준비했다라는 보도를 냈었고, 그 뒤에 이 결정문이 나오기도 전부터 한반도는 안타깝게 좌익과 우익이 분열됐었습니다. 왜 분열이 됐었냐면, 처음에는 이 오보를 듣고 좌익들도 신탁 통치는 안 돼,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들도 반탁 운동을 했고, 당연히 우익들도 반탁 운동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딱 발표가 된 거예요. 그 중요한 내용이 뭔지 발표했더니 모스크바 삼국 외무장관 회의가 어떤 결정을 했었냐.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한반도에는 임시정부를 수립해야죠. 일본이 나갔으니까. 그런데 워낙에 긴 30년 정도의 식민 지배를 당했던 한반도에서 바로 국가를 건설하고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도와줄 거다. 도와주겠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해방 이후에 정치 정당을 등록해보라고 했더니 막 몇백 개 이상의 정치 정당이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미국과 소련 입장에서 이들이 정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고, 이들이 정말 뭐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건 아닌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한쪽이 아닌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가 개최돼서 이들이 하는 일이 바로 임시정부에 참여할 단체를 선별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 단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릴 거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에겐 정부가 수립될 거래요. 근데 그 정부가 결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 신탁통치 할 수도 있고, 오원아시라고 했어요.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최고 5년이고.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모스크바 삼상회의 내용이 나쁘지 않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생님 지금 여기 이렇게 이 내용이 실제 내용이라는 걸 듣고 난 뒤에 이 내용 나쁘지 않은데? 라고 해서 이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총체적으로 지지한다.
어떤 특정한 내용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 회의 내용 전체가 한반도의 통일정부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총체적 지위로 바뀌었고, 그런데도 우익은 계속 반탁운동만 했습니다. 이 본질보다는 식탁 통치 반대, 이 회의의 일부에 꽂혀가지고 이것만 계속 반대하면서 분열이 시작된 거예요. 이 땅에 사회주의자와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의 분열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한반도에 되게 대혼란이 시작이 되었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통일정부 수립해야 돼. 그럼 이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뭐가 될까요? 신탁통치 결정? 아니면 임시정부?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야지만 그들에 의해서 정부가 수립이 되니까 그 다음 순서는 이제 너무 늦었죠? 1946년 3월에 드디어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돼요. 자,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회의장에서 하는 내용은 뭐예요? 임시정부에 참여할 정치정당을 선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중요한 게 이제 누가 정부 여기 참여할 것이냐. 그런데 이때 미국의 입장이랑 소련의 입장이 조금 달랐어요. 소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탁운동했던 사람들은 제외시키자. 반탁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신탁통치를 하든 안 하든 이게 모스크바 3상회의의 내용인데 모스크바 3상회의의 내용을 반대한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들을 그거에 따라서 수립된 정부에 참여시킬 수 있냐. 그래서 소련은 모스크바 3상회의 내용을 일부라도 반대했던 내용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게 논리적으로 안 된다. 제외시키자라고 주장했고 미국은 모든 단체 넣자.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 그냥 간단해요. 자, 소련의 주장대로 하면 우익 계열 싹 빠지고 사회주의 계열로만 정부가 수립돼요. 그러면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니까 소련에게 유리하겠죠. 자기 사상과 유리한 국가 정권이 더 수립이 되는 거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모든 단체를 넣어야지만 우익 계열도 참여해서 우익이 뭔가 선점할 수 있는 우호 정권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국에게 유리한 정치 정당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분열을 했던 거고요. 넣자 빼자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결렬됐어요. 이 개최됐으나 결국에는 답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결렬이라는 건 좀 쉬자, 아니 노답이다라고 했는데 이 틈을 타서 1946년 6월에 정읍이라는 곳에서 유명한 정치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소공동위원회 다시 열릴 것 같지도 않다. 지금 뭔가 이상해. 쟤네 계속 삐걱삐걱거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차라리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남한만이라도 미군정의 어떤 도움 아래 뭔가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단독 정부 수립 운동을 수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발표해버려요. 그래서 이 인물이 바로 이제 이승만이었고요. 이승만이 정읍에서 이 발언을 했었고요. 이 발언을 했을 때 미군정조차도 뭔 소리야. 뭔 단독 정부야. 그럼 뭐 지금 뭐 분단이야? 남쪽은 뭐 따로 국가 만들고 북쪽 따로 그건 아니지. 그래서 사실 미국도 한반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가기 위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지지하고 동요하는 계층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역사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긴 거야. 하필이면 그들이 돈과 자본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해방하고 난 뒤에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돈이 있다? 자본을 갖고 있다? 친일파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우리 원래 독립운동가들은 거의 지금 자신들의 재산, 가족들을 다 버리고 국가 독립을 위해 움직였던 사람들이었고 민족 분열 통치에 의해서 지주와 자본가들이 친일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많은 자본을 축적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모든 부자가 친일파는 아니지만 친일파들의 대다수는 부자였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바로 그렇게 친일 세력들이 호응을 하니까 뭔가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권력과 뭔가 자본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그 당시에 자본가들, 지주들이 모여서 만든 정치 정당이 한국민주당이었는데 한국민주당의 인사들이 다 친일파는 아니었으나 그들이 지주, 자본가 계층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대다수 친일파일 확률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걸 지지하고 뭔가 여기에 움직이니까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행여나 이게 될까봐 이런 생각도 하면 재수없어서 이거 하지도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물론 얘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의도 있어요. 뭔가
사회주의 세력이 확산되는 걸 막고자 했던 역사적 의의는 있지만 이왕이면 통일 정부를 수립할 수도 있었잖아요. 분단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얘를 막기 위해서 자, 좌과 우가 지금 나뉘어져서 계속 분열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1946년 10월에 좌우 합작위원회가 열립니다.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동안 이제 좌익과 우익이 엄청난 분열로서 어려운 상황에서 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자, 요거는 똑 떨어지는 게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선생님 적어주면 어떤 정치 세력을 굳이 이렇게 스펙트럼화 시켜서 이해해 본다면 이쪽을 선생님이 좌익이라고 써볼게요. 이쪽을 우익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승만은 이쯤에 있고, 그리고 한국민주당은 이쯤에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김구 선생도 이거 중간이라고 보면 김구 선생님도 한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완전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려고 노력하는 박헌영 같은 사람도 있고요. 진짜 이 사람 이제 남조선 노동당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움직인 사람들이 중간 계열의 좌파, 중도 좌파 여운형 선생. 자, 그 다음에 중간 계열의 우파 김교식 선생. 특히 김교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임시정부에서도 부주석까지 가서 영향력이 있었던 분이셨는데, 여운형 선생님과 김교식 선생님의 노력에 의해서 이들이 바로 좌우합작위원회를 설립시킨 거예요. 엄청난 힘든 노력 결과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도 좌파들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분열하지 말자. 분열했을 때 너무 생각하기도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구했던 거, 좌익 계열이 요구했던 거, 우익 계열이 요구했던 거, 그들이 했던 거를 합쳐서 다 이루어주진 못했지만 한 7가지로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했어요. 주요한 내용은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친일파를 청산해야 되는 이야기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또는 추후에 이제 우리가 현재 일본인 소유의 땅 도망갔잖아요. 그 다음에 친일 지주가 갖고 있는 땅, 이런 거 땅을 실제 농사짓는 농민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거를 이제 합작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 양쪽 끝에 있는 사람들한테 매력적이지 않았던 거야. 이들은 그 원칙 중에 왜 유상으로 몰수하냐, 왜 돈 주냐, 다 무상 몰수, 무상 분배, 사회주의 원칙에 가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 좌우 이 합작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아요. 불참. 그 다음에 또 이쪽 끝에 있었던 우익들이 열심히 뭐 친일파를 청산한다고 우리 죽이다, 나 이거 싫어 라고 이도 참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김구 역시 이거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아요.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는 이렇게 중도 계열의 정치가들이 주도해서 단독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정치 정당이었고요. 이들이 잘 생각해봐요.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통일정부 수립을 해야 돼. 이게 반대가 통일정부잖아. 단독정부의 반대가 통일정부야. 통일정부 수립하려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미소공동위원회를 빨리 개최해달라고 막 끈질기게 미리 요구할 때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당시 국제정세가 변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국제정세가 1947년이 되면서 좀 달라졌어요. 냄새가 달라져. 1947년쯤 되면서부터 원래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자체가 그 시작과 그 총탄격이 그 독일 중심으로 유럽에서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들이 이제 저질렀기 때문에 피해도 컸고, 나머지 피해를 당했던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아니면 폴란드나 이들의 피해도 컸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향력이 좀 감소했고, 전후복구를 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2차 세계대전 승전의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했던 미국과 소련의 힘이 비정상적으로 좀 커진 거야, 국제관계에서.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같은 팀이었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뒤부터 한 2년 뒤부터는 하늘 아래에 두 마리의 용이 있을 수 없나 봐요. 점차 그들의 사이가 나빠지고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듯한 국제정세가 전개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폭탄을 가지고 터트리고 막 뜨겁게 열전을 하지 않고, 전쟁은 전쟁인데 무기 없이 차가운 국제관계로서 얼음처럼 변해가는 것을 냉전이라고 하는데, 그 냉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냉전이 뭔가 심화돼요. 그 냉전의 심화를 보여주는 게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이제 트루먼이었는데, 자,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독트린 발표예요. 독트린한 건 별거 아니야. 그냥 한 나라의 정치 지침, 외교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트루먼이 한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의회에서 앞으로 소련이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 등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은 그 사회주의 정권 수립되는 걸 막고 자유진영이 된다면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막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한 게 트루먼 독트린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냉전이 심화된 거고 미국은 대놓고 이제 공산주의 확산을 막겠다. 왜냐하면 국제 정세에서 소련이 차지하는 역할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미리 이걸 하지 않았다면 절대 미소 공동위원회를 재개할 수 없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들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서 드디어 1947년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립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1947년 5월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려요. 자, 선생님이 혹시 마이크가 또 꺼졌는지 잠깐 확인을 할게요. 아까 다 영상을 녹화했는데 마이크가 나가가지고 잘 나가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당시에 미소 공동회에 총 몇 번 있는 거예요? 그렇죠. 2번. 얘는 2차. 그럼 얘와 구별해주기 위해 선생님이 앞에다 1차라고 붙일게요. 자, 총 2번의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어요. 1947년 5월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자, 미소 공동위원회가 회의할 게 뭐라고 했죠? 정부 수립에 참여할 단체를 선별해 주는 거. 자, 그럼 미국은 주장합니다. 미국은 뭐라고 주장할까요? 모든 단체. 반탁운동 했던 거 단체 다 넣자. 거기에다 또 소련은 뭐라고 할까요? 모스크바 3상회 똑같은 거야. 모스크바 3상회의 내용, 3 반대 했던 사람 제외, 이렇게 또 싸워요. 근데 예전보다 이때보다 사이 더 안 좋아요. 그럼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게 또 노답이에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제 좌익과 우익을 다 이렇게 아우르면서 미국으로부터도 또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여운형 정치 지도자가 또 나섭니다. 어떻게든 이걸 막기 위해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 좀 뺄 거 빼고 넣을 거 빼고 해서 좀 합의 좀 하자라고 해서 뭔가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서 여운형 선생이 집을 출발해서 해와리 노타리를 도는데 한 사람이 트럭이 딱 차를 막고 서요. 가는 차를 트럭이 막아서 그리고 내려서 뒤에서 총을 쏴서 그 자리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죽습니다. 그래서 7월에 이거를 주도하고 있었던 여운형이 사망해요. 암살 당해요. 그 당시에 총 12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다고 집이 폭발되고 막 진짜 엄청난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으셨는데 결국 이때는 이제 암살이 된 거죠. 누가 암살을 했느냐는 여러분이 한번 같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구심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이게 결렬돼요. 답을 찾지 못하고 결렬돼요. 왜냐하면 이미 트루먼 독트린 이후에 둘의 사이는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자, 이 문제 도대체 한반도 문제 너무 노답이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래서 1947년이 끝나기 전에 11월에 미국은요, 이 문제 나 해결 못하겠어. 더 큰 국제기구로 이제 보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유엔이라고 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던 국제기구에 보냅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에다가 한반도 문제를 상정해요. 이렇게 올린다는 뜻이야. 어떻게 할래?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됐냐라고 이렇게 보낸 거야. 그랬을 때 이제 국제연합에서 그럼 총회의에서 결정을 뭐라고 내렸냐면 미국이 건의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해라 라고 결정을 해준 거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얘가 수락한 거예요. 왜 그렇게 빨랐냐면 사실은 이미 이 냉전이 시작되면서부터 국제연합이라는 유엔에도 사회주의 진영, 소련을 비롯한 주변의 사회주의 진영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왜? 국제연합이 미국의 주도로 운영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았고 미국이 이렇게 의견 냈더니 미국을 따르고 있었던 오키도키 해서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정이 났으니까 유엔 입장에서는 선거를 하려면 선거 인원을 조사해야 되고 그러면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위원단을 파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임시위원단이 와서 선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파견이 됐는데 문제는 당시에 이제 이렇게 해서 1948년
1월에 유엔에서 한국 문제에 대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파견됐어요. 선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조사를 좀 하고 이제 남쪽으로 들어와서 조사하고 이제 38도선 이북을 조사하려고 했더니 이들의 파견을 막습니다. 누가 막았냐면 소련이 거부해요. 왜 들어와? 나는 이거에 합의한 적이 없어 라고 소련이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국제 정세 자체가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난 합의한 적이 없어. 이건 미국의 입장이잖아 라고 하면서 소련이 이미 심상했던 소련이 거부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한반도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요? 유엔까지 갔는데. 그리고 총회라는 건 정해진 기간에 열리는 거니까 이 한반도 이거 소련이 거절했어. 그래서 이거를 1948년 2월에 이제 소련은 거부당하고 막 지금 한반도 와서 뭔가 삐걱삐걱대고 이런 소식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김구 선생이 이거 좀 불안하다. 우리 이러지 말자. 좀 통합된 통합정부를 수립하자. 이쪽은 계속 단독정부 수립 운동을 계속하고 있고 뭔가 소련은 거부하고 그래서 우리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해요. 읍고란 거 울면서 내가 진짜 배를 눕혀서라도 내가 진짜 크게 운다는 뜻이야. 우리 통일정부 수립하자. 제발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막아야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38도선을 기준으로 지금 분열되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했고 그 같은 달에 이 한반도 문제는 결국 유엔의 소총회로 넘겨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위원단이 갔지만 38도 이북 지역은 조사도 못했어요. 얘는 선거를 해도 선거를 할 수가 없어. 인구를 모르니까. 근데 소총에서 뭐라고 결정했었냐면요. 못했어? 그러면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해라. 날짜는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결정을 해준 거예요. 그 결정을 딱 내리니까 이거 만약에 이 선거가 치러지면 잘 보세요. 여기 선거가 가능한 지역은 위원단이 와서 조사했던데 남한이에요. 그럼 남한에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었죠. 거꾸로 불가능한 지역은 어디예요? 38도 이북 북쪽이죠. 그럼 얘는 분단이에요. 그래서 이 선거가 치러지면 이건 단독 정부다. 얘를 막기 위해서 대다수 독립운동가들이 움직였습니다. 자,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 행보를 드러냈던 분이 1948년 4월에 김구 선생님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노력했는데 이제 아예 지금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서 북쪽에 도대체 뭔 일이 있길래 이게 이러고 났냐 해서 김구의 요청에 의해서 김구 씨 북한으로 갑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만나고 그 다음에 김두봉처럼 북쪽에 걸직한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 쓸게요. 남북협상이 일어나요. 남북협상을 제의했고 김구 선생이 나섰고 이걸 이들이 받아들여서 오케이 올라와라 오라이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이들의 합의점 남북협상에서 결론도 냈어. 이들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우리는 50 총선거 거부한다.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좀 달라. 자, 김구를 비롯한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의 뜻은 뭐였냐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어떻게 하든 막아보겠다라는 거였고 근데 이미 사실 가봤더니 되게 느낌이 이상했어요. 김구 선생이 보기에 북한은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국준비위원회가 사실 인민공화국이라는 걸 발표했었어요. 근데 그걸 미군정이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북쪽은 소련이 소군정이 그 인민공화국을 거의 인정해줬어. 그래서 다 해봐라고 해서 국가 수립 선포를 하지 않았지 거의 뭔가 국가 체제가 정비가 거의 다 돼 있었던 거예요. 사회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 너무 더 불안한 거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남쪽에서 선거 치러지면 이거 보란듯이 북한은 국가 선포하겠는데 싶어가지고 사실은 김구 선생은 잘못하면 김일성한테 이용을 당할 뻔했던 거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4월에 협상을 하고 재빠르게 김구 선생이 바로 내려와요. 왜냐면 남쪽에서는 이미
4월이었잖아. 5월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이미 입후자 등록을 해서 내가 후보로 나가겠다라고 등록한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국회의원이 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무일푼으로 갈 수는 없잖아.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섰던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자본이 있었던 한국민주당을 비롯한 좀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자본가들이 지주 자본가들이 많이 출마를 했던 거예요. 근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주와 자본가는 이 역사의 흐름상 일본에 우호적이지 않으면 큰 자본을 모으기가 어려웠던 거가 좀 대다수였기 때문에 뭔가 이 50 총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의 구성원이 약간 불안해요. 그리고 대다수 독립운동가들은요, 이렇게 단독정부 수립운동 거부해. 이게 이들의 결정문이었잖아. 역시 김구 선생 역시 너무한데 5월이 됐어. 그리고 선거가 실제 5월 10일 날 눈 떴네? 김구 선생, 여러분이 김구 선생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서 선거판에 깽판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어. 그래서 거부해. 선거에 나가지 않았어요. 물론 입후보 하지도 않았어요. 후보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김구 선생처럼 이렇게 대단한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임시정부 개론 다 불참. 그래서 이 50 총선거를 보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옆으로 쓸게요. 1948년 5월 10일이 되었어요. 우리 역사상 첫 번째 총선거.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부터 할게요. 여기에 김구 불참 선언했고요. 김구를 따르고 있었던 임시정부 세력 불참. 독립운동 계열 대다수 불참. 물론 몇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후보 하긴 하였지만, 자,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이후에 선거가 치러지고 난 이후에도 이 정권 수립과 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또 암살당하시면서 결국에는 통일정부 수립은 어렵게 됐고요. 지금부터는 선생님이랑 50 총선거 이후의 모습을 선생님이랑 또 이야기 해볼게요. 녹화 잘 되나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우리 대한민국 정말 우리가 원래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 세대는 국사였어요. 근데 이제 한국사로 바뀌었고 우리 한국의 역사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려면 첫 번째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됩니다. 50 총선거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50 총선거는 1948년에 우리끼리 막 한 게 아니라 UN 한국위원단의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였습니다.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 그렇게 해서 원래는 400석을 생각했었는데 북한 쪽 200석, 그 다음에 남한 쪽 200석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거예요. 총선거. 우리 총선이라는 게 국회의원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총선거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있었죠. 선생님이 이제 계약하면 선생님이랑 같이 배울 사건인데 요거는 이렇게 지식으로만 전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활동도 하고 관련된 좀 뭐 영화도 보고 사진도 봐야 돼서 5월 10일 막었던 4월 3일 날 제주도에 있었던 무장봉기 세력들에 의한 시작으로 한국 군인 그다음에 경찰들에 의해서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이 학살됐던 사건, 4.3 사건 등 이거를 이제 반대했던 사건들이 이제 4.3 사건이 있고요. 4.3 사건은 선생님이 같이 좀 활동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얘를 다 진압시키면서 실제로 선거는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제주도의 선거구가 2개가 실행이 되지 못해요. 그 진압 과정에 엄청난 총격이 가해져서 안 됐고, 그래서 198석 추후에 바로 이제 2명 채워서 200석이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총선거에 의해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38도 이남만 38도선 이남만 실시가 됐었고요. 그리고 우리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에 의의를 찾자면 우리 한반도 역사 통틀어서 우리 역사에서도 선거에 의해서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고 최초의 보통선거. 그래서 재산의 유무 상관없이 남녀 유무 선거 없이 특정 연령만 되면 선거를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50 총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여기도 얘기했죠. 남북협상파. 김규식 등 우리 생각에는 이제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이제 국가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이제 독립을 준비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김국, 김규식, 여운형 선생님들은 여기 설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참했어요. 불참했고, 이걸 따라서 임시정부 계열도 불참했고, 독립운동가들도 불참했었다고 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선거에 의해서, 자, 우리 총선거에서 뭐를 뽑은 거였죠? 국회의원을 뽑은 거죠? 자, 그 국회의원이 만든 게 이제 국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국회가 바로 제헌국회가 됩니다. 그냥 1대 국회라고 해도 되는 첫 번째 국회, 초대 국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왜 제헌국회라고 하냐면요. 이 국회에서 제일 먼저 우리 헌법을 만들 거니까요. 제헌국회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에 의해서 먼저 우리 국호를 7월 1일에 국호도 정했습니다. 자, 국호도 대한민국. 자,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7월 20일에 대통령을 선출했어요. 자, 대통령이 보세요.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자, 7월 20일 날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그냥 막 선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이 필요했고 발표된 법이 우리가 잘 아는 7월 17일 제헌절, 제헌 헌법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그 다음에 헌법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이 제헌 헌법의 전문을 보고 그 시작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임시정부의 계승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역사적 의의를 높였던 3.1운동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툭 하고 생긴 게 아니라 그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국가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헌국회는 특이하게 현재랑 다르게 국회 임기가 2년이에요. 임기가 2년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법을 만든 지 3일 만에 대통령을 뽑았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간접선거였던 거예요. 자, 간접선거라는 건 뭐냐면 선거는 직접선거와 간접선거가 있는데 직접선거는 지금처럼 모든 이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나의 표를 행사하면 직접선거. 간접선거는 내가 대리인에게 나의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맡긴 거예요. 그럼 이때 간접선거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은 우리가 선거했던 50총선거에 의한 이 제헌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제헌 국회의원에 의해서 이들에 의해서 간접선거를 했고 그렇게 선출된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은 이승만이 되었고요. 자, 사실은 이 정부, 이 국회에 한국민주당 계열이 좀 셌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민주당의 대표적인 이제 김성수 같은 자본가가 있는데, 이때 이승만과 몇몇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지금 임시정부로 계승했고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어떠한 이거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통령으로 사람들은 뭐 김성수가 되려나 했는데 부통령으로 됐던 분 이름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이 이시영입니다. 자, 이시영이라는 그분은 형제가 6명이셨는데 대단한 집안의 자식이셨고 당시에 형제가 이제 6형제 중에 5번째셨는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6형제의 재산을 현재의 가치로 한번 이제 추정을 해보면 650억 정도의 재산을 다 독립운동에 쓰기 위해서 이회영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만주에 가서 신흥 강습소 같은 걸 만들었던 신민의 회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6형제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65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불편한 거 없이 사셨을 텐데 만주에 가서 이 5번째 이시영을 선생님만 제외하고는 다 굶어 죽거나 고문당해서 죽거나 다 돌아가시고 광복했을 때는 이분만 임시정부와 같이 들어오셨습니다.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통령으로 독립운동에 이제 처음에
국가 폐만부터 이 독립운동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시영 선생님이 부통령이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간접선거로 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했는데 이 이시영 선생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6.25가 터졌을 때 나중에 이제 이승만 정부가 했던 국민 방위군 사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런 거 보려고 우리 가족들이 독립운동한 거 아니고 그렇게 다 죽은 거 아닌데 라고 한탄해 하시면서 부통령직을 사임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민주화운동을 배울 때 대통령과 부통령의 이렇게 기수가 잘 안 맞아요.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통령은 이시영이셨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역사적으로 1948년 우리가 살고 있는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선포됩니다. 그 대한민국을 선포했고요. 이로써 이제 미군정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유명한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서 그 미군정기를 내리고 우리 태극기가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게 됐죠. 대한민국 선포됐고 우리는 이제 최초의 진짜 우리가 원했던 국가가 완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공화 국가가 수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유엔 총회에서도요. 그해 12월에 대한민국을 합법적인 정부로 공식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꼭 공부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법을 만들었겠죠. 국회의원이니까 이 헌법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법을 만들었을 텐데, 자, 제일 재현 국회에서 만들었던 헌법 중에 이 법 중요한 거 딱 2개만 좀 여러분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자료가 있어서 이어서 수업을 아이패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를 치렀고 50 총선거에 의해서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그 초대 국회의원들로 인해서 제정된 국회를 왜 재헌국회라고 하냐면, 자, 이들이 바로 우리의 헌법을 제정했던 국회였기 때문에 재헌국회 또는 일대국회, 초대국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워낙에 이 국회라는 자체가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법을 제정했었는데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우선 헌법을 제정했다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는 자, 당시 여러분이 해방된 전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제정됐으면 하는 법이 뭘까?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 주변에 내가 독립운동한 걸 알아주고 배상해달라고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옆집에 친일해서 정말 재산을 불리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해방을 한 상황에서 그들을 그 누구도 단죄하지 않아요. 왜? 미군정이 그들을 그대로 기용했기 때문이죠. 자, 우리의 나라가 세워졌어. 대한민국의 나라가 세워졌다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친일을 했던 친일, 그래서 민족을 배반했던 이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원래 갖고 있었던 자신의 토지도 토지조사 사업 과정에서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일제강점기 과정에서 친일파에 의해서 또는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토지 잃어버린 사람, 아니면 조선시대부터 원래부터 지주 전후 관계에서 전후였던 사람들, 근데 이미 해방을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토지 관계에 대해서 뭔가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농지개혁법, 재헌국회에서 제정했던 수많은 법 중에서 선생님 생각엔 여러분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도 이 2가지 법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제일 시급했던 친일 반민족행위 처벌법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1948년 9월에 가장 먼저 이 법이 제정이 됐었고요. 워낙에 이제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고,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 위원회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몇 명이.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좀 줄여서 검정색 말고 반민특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반민특위가 했던 일이 바로 투서든지 신고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친일파를 조사해서 그들을 검거하고 조사하고 이제 법정으로 넘기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 결과부터 한번 보면요. 결과가 이승만 정부의 방해예요. 당시 이승만 정부는요. 지금은 반공이 중요한데 공산당부터 잡아야 되는데 무슨 친일파를 청산하냐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우리 일제강점기의 친일 경찰들이 미군 정식에 다시 경찰의 고위 간직으로 복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암살의 마지막 이정재도 해방하고 난 뒤에 고위 관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 경찰들이 당시에 고위 간부들이 그대로 기용돼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경찰들이 오히려 이 반민특위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반민특위에 공산당들이 있다. 사회주의자들이 있다. 그들이 공산당과 내통해서 나라에 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경찰들이 습격한 사건이 있었고 이걸 보면서 이승만 정부는 나라가 지금 세워져서 혼란한데 반민특위 때문에 오히려 더 분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민특위 해체를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 자료를 함께 같이 보고 싶은데요. 반민특위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런데 우선은 취급하려고 했던 사건은 6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기간이 매우 원래 했던 것보다 단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취급을 할 수 없었고요. 혐의가 있다라고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영장이 발부된 게 400건이 되었는데 그중에 실제로 이제 이 사람 불러가지고 조사를 한 게 200건이 넘는데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건, 감옥에 가서 징역을 살게 되도록 결정된 게 6건, 죄는 있는데 좀 더 지켜보겠다, 집행유예 5건, 그다음에 공민권 정지라는 건 뭐냐면 공민권이 뭐냐면 공무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공무라는 건 국가 사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뭐 단순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것을 떠나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시민에서 제일 중요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공민, 시민권, 그러니까 영어로는 시빌 라이트라고 하니까 이게 시민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후보자가 될 수도 없고 이런 거를 아예 정지시켰던 게 18건 그리고 형을 면제받은 사람이 2건 뭐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그럼 실제 이렇게 사용됐냐? 한 건도 황당한데 그 누구도 사용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징역을 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문제는 곧 6.25가 터지면서 이들 다 풀려나고요. 그냥 도망가고요. 그리고 난 뒤에 6.25가 끝나고 난 뒤에도 다시 이승만 정부였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중요한 건 뭐다? 반공. 그래서 이런 거 지금 하면 안 된다. 국가 내분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방해하거나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1948년에 만들어진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오히려 축소되고 다시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역사를 가르치면서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까? 선생님 생각에는 물론 이 법에 의해서 공소시효는 끝났을 수 있지만 역사 앞에서 공소시효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자 다른 나라 사례 한번 볼래요? 선생님이 이 자료를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독일의 점령지에서 프랑스인들이 독일의 나치에게 협력했던 우리에게 친일파 같은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실제로 내린 건 6천 건이 넘었고요. 나치에게 협력했다는 죄목으로 실제 사형 집행이 된 게 700건이 넘습니다. 거의 800건에 육박했고요. 그리고 뭔가 이 당시에 직결청을 포함했을 때는 12,000건이 넘었고, 강제 노동이라도 시키고 어디 보내고 징역이라고 보내고 공민권 박탈된 게 3,000건이 넘었고, 부역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만 그랬냐? 그것도 아니에요. 프랑스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도 뭔가 그러니까 독일의 점령지였던 곳에서는요, 이러한 일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 네덜란드든 벨기에든 나치에 협력했던 곳에서 징역이라도 처했던 사람들이 벨기에만 해도 5만 건, 네덜란드가 5만 건 이상이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올해 점령해서 4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36년의 식민 지배를 겪었는데, 선생님 생각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이 농지개혁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같이 보면, 여러분이 이 법을 혹시 자료로 보면 아, 이게 농지개혁법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게 핵심 공부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법이야, 법인데, 정부는 땡에 의해서 농지를 취한대요. 자, 농지를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대요. 매자는 살 때, 매입할 때 매자예요. 어떤 경우냐면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 농사짓지 않은 사람이 농지를 갖고 있거나 스스로 농사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어떤 법을 만들고 그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면 매수한다는 거예요. 보상도 한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매수하면 안 된대요. 한 가구당 면적 3정보 이내의 소유의 농지.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을 두고 지금 그러니까 한계를 둔 거예요. 그래, 최소 3정보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두고 3정보가 넘으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준에 의해서 국가가 무조건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는 지금으로 치면 1정보가 좀 커요. 규모가 생각보다. 1정보가 대략 3,000평 정도가 되니까 최고 10,000평까지는 가질 수 있다. 근데 그 이상은 무조건 국가에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농지개혁법 정리해 볼까요? 자, 농지개혁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국가에서 일정 기준을 두고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좀 고급지게 표현을 하면 유상, 매입, 그 다음에 유상, 분배였어요. 그래서 자,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건 1949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유상으로 국가가 매입을 한 뒤에 필요한 농민에게 유상으로 분배한 거예요. 토지를 받은 농민은 이 금액을 나누어서 국가에게 이렇게 납부하는 거예요. 수확물로 인해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우선 역사적 결과는 이로써 우리가 역사에 그렇게 오래 있었던 지주전호제가 소멸됐다고 봐요.
물론 그 뒤에 어떤 방식으로든 비슷한 모습이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이 법에 의해서는 소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실학에서도 자영농이 드디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즉, 내 땅을 가진, 내 땅에서 농사 짓는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가 실현이 됐는데 문제는 한계가 좀 있었어요. 한계. 이게 아까 다 법에 농지만 보였죠. 그래서 농지 외 토지는 개혁 대상이 아니었어요. 또한 막 해방한 전국에서 다소 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유상으로 분배를 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이제 국가에게 납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친일파들, 반민족 행위자의 토지를 국가에서 몰수해 주길 바랬는데 그 토지 몰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들도 똑같은 법에 의해서 이들이 가진 토지가 3정보 이상이면 그냥 팔았던 거예요. 국가에서 매입을 해줬던 거예요. 매입.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응징이 봐봐요. 정치적으로도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친일파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농지개혁법의 역사적 의의를 찾아보면 어떤 의의가 있냐면요. 만약에 봐봐요. 1949년이야. 그리고 우리가 곧 배울 1950년이 되면 6.25가 터지는데요. 만약에 농지개혁법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이미 북한에서 토지개혁은 1946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무상몰수, 실제로 그래서 친일파의 토지를 뺏었고요. 그 다음에 땅이 필요한 농민들에게는 무상분배를 했기 때문에 방식이 달랐어요. 근데 이거는 지극히 사회주의적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런데 단지 이제 우리는 친일파에 대한 토지 몰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미 북한은 사회주의식으로 토지 분배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1949년에 이 농지개혁법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6.25를 맞았다면 우리는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봤을 때는 유상매입과 유상분배가 조금 당시로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사회주의를 막을 수 있었던 방식으로도 평가가 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